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1 시간이 됐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거기 지질시대의 생물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성캄브리아부터 해가지고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신생대 때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가 그런 걸 알아봤는데요. 근데 교과서에는 그 생물들의 생김새를 제대로 나타낸 사진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강의 밑에다가 추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각각 지질시대 때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의 모양, 실제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고 그림을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 그림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이제 삼엽충이랑 필석, 갑주어, 그리고 푸줄리나 방추충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고생대 때 살았던 애들이고, 그 다음 중생대 때 살았던 애들이 공룡, 암모나이트, 이제 시조새도 있는데 시조새는 제가 그림은 안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때 화폐석, 매머드. 요 생물들에 해당하는 그 화석의 그림 또는 사진을 이 영상 강의 아래에다가 추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각각 생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생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도 좀 얘기를 해 주려고 해요. 자, 일단 고생대 때 살았던 얘네들 있죠?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까지. 얘네들은 다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바다. 아시겠죠? 육지에서 산 게 아니고 바다에서 살았다. 그리고 공룡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살았던 공룡도 있죠.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공룡이 육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룡은 일단 육지에서 서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가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입니다. 이제 두 종류라 해가지고 오징어처럼 좀 비슷한 그런 생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인즉슨 오징어도 바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산다는 거. 교과서에도 또 나와 있어요, 내용이. 아무튼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살았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화폐석도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이고요. 매머드는 이제 육지에서 살았던 생물입니다. 각각 생물들이 어느 환경에서 살았는가, 바다냐 아니면 육지냐, 그런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험 범위 공지를 좀 다시 하려고 해요. 제가 저번 처음에 알려줬던 시험 범위는 5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였는데 시험 범위 기존에는 58에서 109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변경합니다. 변경. 4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예요. 이거 아니에요. 4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왜 이렇게 바꿨냐면 일단 평가 기준안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학기 초에 학교에 제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제출을 할 때 제가 이 44쪽부터 109페이지까지로 기말 범위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중간이랑 기말이랑 범위가 살짝 겹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일단 범위 자체가 44부터 109페이지까지 내가 제출한 게 그거니까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 4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중간고사 때 봤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자세한 이때 나오는 개념들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고 어떤 문제, 보통 이제 문제는 58에서 109페이지 위주로 낼 건데 이때 배웠던 내용이 이 문제의 하나의 보기 정도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때 나온 문제를 풀 때 약간 이때의 지식이 필요하게. 그래서 이 중간고사 때 봤던 이 범위를 주된 개념으로 사용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하는 개념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꼭 4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해당하는 44부터 57페이지를 한 번씩 읽어보고 시험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반감기식을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죠. n은 n0 곱하기 2분의 1 t분의 t. 이때 n은 이제 남은 모원소량, 그리고 n0는 처음 모원소량, 2분의 1은 말 그대로 2분의 1이고 t가 이제 반감기고 스몰 t가 이제 절대 연령이었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식을 알면 남은 모원수량이 2분의 1의 제곱수일 때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 남은 모원수량이 2분의 1이다 또는 4분의 1이다 뭐 8분의 1이다 1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이 반감기에 해당하는 곱의 수가 절대 연령이 되니까 뭐 반감기가 3000년이다 라고 하면 2분의 1 남았을 때는 3000년 지난 거고 4분의 1 남았을 때는 6000년 지난 거고 8분의 1 남았을 때는 뭐 9000년 지난 거고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남은 모원수량이 10분의 1이라고 해봐요. 이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그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로그 배웠죠? 로그라 하면 이제 로그 뭐 10은 1 이렇게 이제 10의 뭐 x제곱은 10이 나온다 했을 때 이 x가 이 여기에 1에 해당하는 거고 이때 이 10이 여기 밑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아무튼 수학 시간에 로그에 대해서는 잘 배웠을 테니까 아무튼 로그 n은 로그 n0 곱하기 2분의 1 t분의 t 이렇게 변형해서도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t분의 t를 앞으로 빼낼 수 있죠. 로그니까 t분의 t 로그 n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t를 구하기가 좀 쉬워져요. 절대 연령 t. 그래서 이 10분의 1을 n에다 집어넣고 n0에다가 1을 집어넣어 가지고 풀면은 절대 연령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반감기 시계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절대 연령을 구할 때 좀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지구과학을 배우는 이유가 그런 거죠. 진짜 그런 반감기를 이용한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반감기를 이용한다면 절대 연령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좀 실제적인 내용 그걸 한번 언급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건데요. 73페이지부터 일단 단원 마무리라고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도 나중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교과서 79페이지로 가세요. 79페이지. 오늘은 할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요. 50분 꽉꽉 채워서라도 해야 될 걸 다 하겠습니다. 진도가 좀 느려가지고 얼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교과서 79페이지. (79페이지를) 피면 이제 유체 파트입니다. 유체라 하면 뭐 물이나 공기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유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파트에서는 기상, 그러니까 대기와 관련된 뭐 기상이나 악기상 또는 뭐 태풍 등등등, 온대저기압 등등 여러 가지를 배울 거고, 그리고 해수로 가가지고, 해수는 물이죠. 해수의 뭐 물리량, 해수의 뭐 용존 기체 등등등 배우고, 이런 식으로 대기 부분 조금, 그리고 해수 부분 조금 좀 개관을 다지듯이 하면은 이 3단원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유체 파트를 이제 시작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대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가져왔어요. 이미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내용들이긴 한데 한번 가볍게 보면서 아, 대기란 게 이런 거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 대기단원의 기본. 일단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고기압이랑 저기압인데요. 다 배웠던 내용이죠. 고기압이 뭐였죠? 고기압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데를 고기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고기압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고기압의 특징은 중심부에서 하강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주위보다 기압이 높다는 거는 주위보다 공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많으니까 그 많은 공기들을 발산하기 위해서 저 위에서부터 공기가 하강해서 땅에서 이렇게 퍼지는 형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고기압의 중심부에서는 하강기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발산해 나간다. 근데 이 시계 방향이라는 뜻은 이렇게 바람이 고기압의 중심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나간다는 건데, 사실 이 방향은 북반구랑 남반구랑 달라요. 근데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일단은 고기압에 의해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고는 배우지만, 아마 G2 가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발산하는지를 배우게 되면 남반구에서는 방향이 바뀌겠다라는 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뭐 그건 G2 할 사람이 배울 거니까. 아무튼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고기압에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발산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저기압을 봐야죠. 저기압은 뭐냐?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뜻해요. 앞에 정의를 빼먹었네요. 여기 앞에 정의 써주시고,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 그리고 특징은 이제 중심부에서 상승기류가 일어납니다. 저기압이라는 건 주위보다 기압이 낮다는 거고, 기압이 낮다는 거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 부족한 공기를 고기압에서 채워줘요. 즉 고기압에서 이렇게 바람이 가가지고 이제 저기압으로 바람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인 바람이 쌓여가지고 결국에 위로 공기가 올라가게 되죠. 아무튼 중심부, 저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상승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날씨가 맑게 됩니다. 날씨가 맑은 게 아니라 흐리게 됩니다. 흐림. 그리고 고기압은 중심부에서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맑게 되죠. 그리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그런 걸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수렴한다. 그래서 이 저기압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걸 좀 더 제대로 그린다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 3시에서 12시로 가고 있죠? 반시계. 시계 방향은 3시에서 6시로 가는 게 시계 방향. 이렇게 구분을 한다. 고기압이랑 저기압.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한번 점검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뭘 볼 거냐? 기단을 볼 겁니다. 기단. 자, 두 번째 기단. 일단 기단의 정의부터 가야겠죠. 기단의 정의는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불러요. 기온과 습도가 비슷하다라는 말은 이제 성질이 비슷하다, 공기의 성질이 비슷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즉 기단이란 성질이 비슷한 공기들이 모여있는 덩어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단이 생성되는 원인이 있거든요. 왜 기단이 생기느냐? 원인은 이제 지표면에
지표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표면이라고 합시다. 표면의 성질이 거의 일정한 지역에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러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뜨거운 땅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차가운 해수. 뜨거운 땅 위에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기가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뜨거운 땅 위에 계속 오랫동안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차가운 해수 위에 공기가 오랫동안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공기는 이 뜨거운 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땅의 성질을 영향을 받아서 이 공기가 뜨거운 땅의 성질을 좀 갖게 돼요. 뜨거운 땅이라고 하면 일단 온도가 높을 거고요. 그리고 습도는 땅이니까 낮을 거예요. 반대로 차가운 해수 위에 공기가 오랫동안 머문다면 차가운 해수니까 온도는 낮을 거고요. 그리고 해수니까 수증기가 많이 나오겠죠. 습도는 높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면 그 지역의 이런 온도나 습도 같은 성질들을 공기가 반영을 해서 거대한 이 공기 덩어리가 좀 성질이 비슷해서 특징적인 성질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단. 자, 이때 기단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일단 온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고 또 습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을 하는데 온도가 높은 거를 열대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온도가 낮은 기단을 한대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는 습도가 높은 거를 해양성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습도가 낮은 거를 대륙성 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양성 기단은 해양 위에 있는 공기들이 해양의 성질을 받아가지고 습해진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습도가 높다. 대륙성 기단은 이제 대륙에 있으니까 해양보다는 습도가 훨씬 낮겠죠. 수증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대륙 위에서 공기의 성질을 갖게 된 이 덩어리들은 대륙성 기단이라고 부르게 되고 얘네들은 습도가 낮아서 건조합니다. 건조. 그리고 열대기단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생성된 공기 덩어리,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생성된 기단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대기단은 이제 고위도에서 형성된 공기를 말합니다. 저위도라는 건 적도 쪽을 얘기하는 거고 고위도는 극쪽을 얘기하는 거죠. 뭐 북극에서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렀다 하면 엄청 차갑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조합해서 좀 얘기를 해요. 저위도에 있는 해양에서 만들어졌다 하면 뭐 해양성 열대기단이라고도 부르고 저기 북쪽에 있는 대륙에서 만들어졌다 하면 뭐 대륙성 한대기단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무튼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조합해서 기단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을 좀 보자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제대로 할 테니까 오늘은 가볍게만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좀 가볍게만 볼게요. 이게 한반도고요.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한반도. 그리고 여기 울릉도독도 있고 제주도도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일단 안 그리고 자, 이때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기단이 있는지 좀 봅시다. 일단 왼쪽 위에 이쪽에 시베리아 기단이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왼쪽 아래에 이 중국 쪽에 양쯔강 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여기에 오호츠크에라는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단을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왼쪽 아래에 여기에 태평양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각각의 기단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오호츠크의 기단부터 볼까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 고위도인가요? 저위도인가요? 고위도죠? 고위도니까 일단 한대 기단이고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기단이기 때문에 해양성 기단입니다. 즉 여기서는 한랭하고 그리고 습한 한랭 다습한 성지를 띠게 됩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 한랭 다습.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은 일단 고위도라서 한랭할 거고요. 그리고 대륙성이기 때문에 습도는 낮은 건조한 상태를 띌 겁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다. 자, 그리고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위도에 있는 기단이죠. 즉 온난할 거고요. 대신 대륙성 기단이니까 건조할 겁니다. 온난 건조. 마지막으로 북태평양 기단. 우리나라보다 저위도에서 있는 기단이죠. 즉 온난한데 여긴 특히 좀 고온하다고 봐요. 온난을 넘어서 고온하고 온도가 더 높고요. 온난보다는 온도가 더 높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양성이기 때문에 다습하다, 고온 다습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계절이 다른데 시베리아 기단은 이제 겨울에 영향을 미치고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영향을 미치고 북태평양 기단은 이제 여름 그리고 양쯔강 기단은 봄, 가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계절에 좀 특징이 나오게 돼요. 겨울에 춥고 봄, 가을에 건조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더운 이유가 이런 기단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교과서 좀 볼게요. 시간이 오케이. 아직 50분 되기까지는 여유로우니까 파이팅 합시다. 일단 교과서 7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일단 사고력 키우기에 나오는 건 장마철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어차피 이따가 설명하면서 얘기할 거니까 사고력 키우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중간쯤 보면 날씨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옵니다. 날씨는 일생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날씨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게 특징적으로 온대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이라는 좀 특징적인 저기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날씨 변화를 갖게 되는지 그거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온대저기압에 속해 있는 전선의 종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79페이지 해보기 자료를 좀 볼게요. 전선 주변의 날씨라고 해가지고 일단 두 전선 주변의 일기 요소를 분석해서 표에 기록하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넘어가고, 여기 오른쪽에 알고 있나요? 라고 하는 것 좀 보죠. 일단 그게 일기기호거든요. 일기기호. 이런 식으로 생겼죠,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각각 이 일기기호가 어떤 걸 뜻하는지 좀 봅시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거 풍속이라고 나와 있죠? 풍속.
이 꼬리 부분, 풍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풍속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풍속. 이 꼬리 부분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풍속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 긴 거 있죠? 긴 거. 이렇게 길게 생긴 거. 그리고 짧게 생긴 게 이렇게 짧게 생긴 게 있고, 그리고 여기 그림엔 없지만 이렇게 깃발 모양처럼 생긴 게 있어요. 깃발 모양. 삼각형 해가지고 깃발 모양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일단 이 긴 거 한 줄은 5m/s라는 풍속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짧은 거는 2m/s를 나타내고요. 이 삼각형 깃발처럼 생긴 거는 25m/s를 나타내요. 즉,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이 풍속을 구해보자면 긴 게 두 개 있고요. 긴 게 하나, 둘. 짧은 게 하나 있죠. 긴 거 하나당 5m/s이고 짧은 거 하나당 2m/s니까 결국 여기에서 나타난 풍속은 12m/s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안해요. 똑같이 썼네. 12m/s. 풍속은 12m/s가 되겠다. 자, 그리고 풍향이 이 일기기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기기호 분석이고, 먼저 풍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풍향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꼬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그 풍향이에요. 일단 우리가 여기 북, 서, 동, 남 이렇게 방위를 표시하죠. 근데 이 동그라미 부분이 이 방위의 중심을 뜻합니다. 방위의 중심. 그리고 이 깃발 부분 있죠? 아, 깃발이 아니라 뭐래? 이거 막대기, 기둥, 꼬리 부분이 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뜻해요. 즉,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건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일기기호는 현재 이제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즉, 북서풍을 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안 생겨 있고 뭐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얘는 머리가 중심에 있고 여기서부터 꼬리 끝에서부터 머리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얘는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이죠. 얘는 남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얘는 머리를 중심에 놓고 꼬리 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어디에서 불어오는 겁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불어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풍향은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느냐로 그 앞에 있는 방위가 붙게 되는 거고요. 얘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남동풍이 아니에요. 불어오고 있는 방향 쪽.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으니까 북서풍 이렇게 부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기를 좀 알아볼 건데, 현재 일기를 좀 알아볼 건데, 일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날씨라고 보면 돼요. 날씨. 이 일기는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석삼처럼 생긴 이렇게 세 개의 줄? 요게 있죠? 얘는 안개라는 거를 뜻해요. 안개. 대신 이 일기기호에 만약에 이 세 줄 말고 뭐 이런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비를 뜻합니다. 비가 오고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그려져 있다. 이 옆에. 그러면 얘는 소나기를 뜻합니다. 현재 소나기가 오고 있다. 라는 걸 뜻한다. 아니면 요런 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샵처럼 생긴 게 이 세 줄 대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눈이 오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눈.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일기기호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뇌우를 뜻해요. 뇌우. 뇌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악기상 파트에서 배울 텐데, 비랑 이제 번개랑 천둥이랑 이런 게 섞여가지고 날씨가 벌어지고 있는 거를 뇌우라고 합니다. 막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런다. 그럼 현재 날씨는 뇌우가 치고 있다. 뇌우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5개의 일기기호, 현재 일기를 나타내는 기호, 이 5가지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뭐 일기기호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써있다 라고 하면 얘는 북풍이면서 비가 오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이제 운량을 볼 건데, 운량. 운량은 구름의 양을 뜻해요.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많이 껴있다 라고 하면 여기 머리 부분을 얼만큼 색칠하느냐로 운량을 표시해요. 구름이 하나도 없다 하면 흰 색깔 빈 칸으로 놓고요. 구름이 적당히 껴있다 하면 절반만 색칠하기도 하고요. 구름이 많이 껴있다라고 하면 다 색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얼만큼 색칠이 되어 있느냐로 운량을 가늠할 수가 있다. 이게 맑은 거고, 이제 구름이 많은 거고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 5번째, 기압. 기압을 볼 건데, 기압은 여기 옆에 오른쪽에 숫자로 써놨습니다. 280. 그러면 280이 기압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앞에 1000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000이 아니라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80이라고 써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있으면 얘는 1028.0 헥토파스칼을 뜻합니다. 이때 그 기압이라는 게 대부분 어디 가든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낮거나 엄청 높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태풍이라는 특정한 현상이 아니고서는 평소에는 한 960에서 1059.9 헥토파스칼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압의 수치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앞에 9를 붙이냐 아니면 10을 붙이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맨 앞에 숫자가 0에서 5다. 그러면 앞에 10을 붙입니다. 근데 맨 앞에 숫자가 6에서부터 9다 라고 하면 앞에 9를 붙여요. 자, 그래서 맨 앞에다가 10 또는 9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요. 또 마지막 숫자는 소수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압이 지금 280이 아니라 만약에 612 이런 식으로 써있다 라고 하면 맨 앞 숫자가 6이죠. 그러면 앞에 9를 붙이고요. 961.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소수점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612라고 써있는 그 일기기호 오른쪽에 612라고 써있는 상태의 기압을 나타내라고 하면 961.2 헥토파스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3, 2, 1 이런 식으로 써있다 라고 하면 이때 기압을 나타내라 하면 앞이 3이다. 0에서 5 숫자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러면 앞에 1, 0을 붙이고요. 마지막은 소수점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3이라고 써있을 경우에는 그때 기압은 1032.1 헥토파스칼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쉬운 건데 여기 일기를 나타낸 그림의 위에는 기온을 써놓는 거고요. 이 밑에는
이슬점을 써넣어요. 이슬점. 일단 기온이라는 건 현재 그 위치에 온도를 뜻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써있다라고 하면 이 일기구어가 나타낸 지역은 기온이 18도고 이슬점이 10도인 상태다. 이때 이슬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도 있을까봐 언급을 하는데, 이슬점은 이제 은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뜻해요. 그래서 현재 기온이 18도인데 뭐 옆에다가 10도짜리, 뭐 10도보다 좀 낮으면 좀 더 좋을 텐데 뭐 9도짜리 물을 채워가지고 컵을 그 지역에 놨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지역의 이슬점은 10도이기 때문에 9도의 물이 들어있는 컵 주변에 수증기들이 달라붙어서 응결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무튼 이슬점이 10도라는 거는 이때에 온도를 10도까지 낮춰줄 수 있다면 수증기들이 응결을 하기 시작되는 온도를 뜻하게 된다. 이슬점은 수증기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뜻한다. 그래서 이 일기기호를 가지고 풍속을 알 수 있고 풍향을 알 수 있고 기온, 이슬점, 그리고 현재 날씨, 현재 일기라고도 부르고 현재 일기 또는 날씨를 알 수 있고 기압을 알 수 있으며 물량을 알 수 있다는 거. 총 7개의 이런 일기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기압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오늘 뭔가 하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진도가 너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어요. 수행평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교과서 이제 80페이지로 갑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를 보면은 전선이란 게 나와요. 전선.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날 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전선을 경계로 두 기단의 성질이 다르니까 양쪽의 습도랑 기온이 다르게 되고요. 또 구름이나 강수 등의 기사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기단이라는 건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특정 지역의 성질을 이제 품고 있는 공기 덩어리라고 했죠. 두 기단이 만나서 전선을 형성한다라는 건 두 기단은 일단 성질이 다를 거고요. 그 다른 데서 만나니까 그 경계면에서는 양쪽의 습도, 기온 이런 게 다를 거고 그 경계면에서는 여러 기사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선의 종류가 있는데 전선의 종류에는 한랭전선, 온난전선, 정체전선, 폐색전선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각각 전선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한랭전선은요. 차가운 기단의 세력이 강할 때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밀어 올려서 형성이 됩니다. 한랭전선은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밀어 올릴 때 생긴다. 온난전선은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을 완만하게 타고 올라갈 때 형성이 된다. 그리고 정체전선은요,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가지고 서로 어디 하나가 우세한 게 아니라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정체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일단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만약에 강하다라고 하면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을 타고 올라가서 온난전선이 생길 거고요. 차가운 기단의 세력이 강하다고 하면 이 차가운 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밀어 올리면서 한랭 기단이 생길 거예요. 근데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어디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장마 전선이 대표적인 정체 전선 중 하나가 되는데요. 장마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되게 오랫동안 오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들이 정체돼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 이 경계면에서는 기사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기단끼리 만나는 전선에서 기사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전선이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른다. 그래서 장마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장마 전선은 정체 전선의 한 종류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폐색전선. 폐색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 전선이 진행 방향 앞쪽이나 진행 방향 앞쪽에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서 겹쳐지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난 전선이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뒤에서 한랭 전선이 따라오고요. 그러다가 한랭 전선이 보통 더 빨라요. 더 빨라가지고 온난 전선을 따라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으로 만난 게 아니라 온난 전선이 가는 데를 한랭 전선이 뒤따라가서 뒤에서 잡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폐색 전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80페이지 오른쪽에 뭐 알고 있나요? 해가지고 기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정리한 거 같이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이제 전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40분이 지났네. 전선까지만 할게요. 원래 온대저기압까지 다 하려 했는데 그러기엔 무리겠네요. 미안해요. 전선까지만 얼른 하고 끝내죠. 시간이 너무 없구만. 자, 전선이란 일단 정의는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난 경계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선의 모습이 어떻냐라고 하면 일단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을 차가운 기단, 따뜻한 기단으로 한번 볼게요. 자, 차가운 기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가운 기단 요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네. 요렇게 찬 기단, 여긴 지표면이고요. 요렇게 차가운 기단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앞쪽에 따뜻한 기단이 있어요. 따뜻한 기단이 있는데 따뜻한 기단이랑 찬 기단이 만나는 지금 경계면이 여기죠. 여기. 그리고 따뜻한 기단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봅시다. 여기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우개라고 하면 지우개가 기단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찬 기단에 해당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따뜻한 기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좀 그려볼까? 이렇게. 그러면 찬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이 면이 서로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 면을 따라서 지표면에 가면 요 선이 나올 겁니다. 요 선. 그죠? 요 선이 바로 전선이에요. 전선. 그리고 요 면 있죠. 요 면. 찬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 찬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이 면, 경계면이 전선면입니다. 전선면. 이 전선면이 지표면이랑 만나는 데가 전선인 거고요. 찬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교과서 80페이지 옆에 전선이랑 전선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두 기단이 만나는 면이 전선면, 그리고 전선면이 이제 지표면과 만나는 그 선이 전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전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게 온대 저기압이랑 연결이 되니까 이번 시간에 좀 급하게 하느라 말이 계속 꼬여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뭐 말 꼬이는 건 자주 있긴 한데 그래도 항상 수업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길게 해서 미안한데
앞으로 시험 전까지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항상 열공하시고 격주 등교 힘들겠지만 힘내시고요. 우리 수요일에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수업 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학입니다. 끝에 말이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